윤미경은 오늘도 딸 이소영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소영이 샤워하는 틈을 타서 말이죠. 윤미경은 대기업 임원인 남편 윤철수 덕분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특히 27살인 딸 소영의 일거수일투족이 걱정되었죠. 미경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딸의 아침을 차려주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소영의 방을 정리하며 혹시 이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소영의 옷장, 책상 서랍, 심지어 휴지통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딸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모성이었죠. 이 아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미경은 소영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약속. 그런데 이상한 대화가 눈에 띄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만날까? 응, 좋아. 그 카페에서 7시에 볼게. 이런 내용들이었죠. 미경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미경은 소영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해왔습니다. 어떤 친구와 놀지, 어떤 학원에 다닐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말이에요. 소영도 처음엔 반항했지만 이제는 그냥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연애만큼은 숨기고 있었던 거죠. 미경은 더 자세히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트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언제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라는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딸이 자신 몰래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니요. 엄마, 뭐 하세요? 소영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소영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제 폰 만지셨어요?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함을 되찾았죠. 아니야, 그냥 탁자에 올려놓았을 뿐이야. 왜? 소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경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점점 벽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죠. 미경은 소영이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상처받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했어요. 미경이 22살이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진실해 보였지만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미경은 그때의 배신감과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며 외출했을 때 미경은 의심의 눈초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 만나는 걸까요? 소영의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예쁜 원피스에 화장도 더 진하게 했습니다. 소영아, 몇 시에 들어올 거야? 10시쯤요. 너무 늦지 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미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소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소영이 나간 후 미경은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남자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연애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소영이 출근한 후 미경은 소영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소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뒤져보니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 올린 사진에는 남자의 손목시계가 살짝 나온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경은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그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꽤 비싸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미경은 그 시계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수백만 원은 하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 정도 시계를 차는 남자라면 경제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미경은 소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 만나는 남자는 이름이 박현수였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이라는 것을 알았죠. 나이도 32살로 소영보다 5살 많았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 건실한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도 우리 소영이가 눈은 있네.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딸이 자신에게 소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경은 소영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였는데 딸은 그런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경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좋아할 만한 가방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현수였습니다. 소영의 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확인한 얼굴이 틀림없었죠. 미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영이도 함께 있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소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박현수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나쁜 놈이 우리 소영이를 속이고 있구나. 미경은 즉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박현수는 그 여자에게 매우 친근하게 대했고 여자도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영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미경은 카페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다행히 그 여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었어요. 미경은 그 여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지켜봤죠. 그 여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박현수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미경은 그 여자를 따라 지하철역까지 갔어요. 다행히 그 여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이름이 적힌 카드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손영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집에 돌아온 미경은 인터넷을 뒤져서 손영경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총동원했죠. 다행히 손영경은 공개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로필을 보니 소영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 사원이었습니다. 아, 이 여우 같은 년이. 미경은 이를 갈았습니다. 회사 후배의 남자친구를 가로챈 비양심적인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영경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박현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경은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증거로 남겼어요. 그날 밤 소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영아, 회사에 손영경이란 선배 있지? 어떤 사람이야?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영경 언니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아서.
소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영경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후배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경은 속으로 비웃었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후배 남자친구를 뺏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은 며칠 동안 손영경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손영경의 회사 정보, 출퇴근 시간, 심지어 점심시간에 자주 가는 식당까지 파악했죠. 미경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손영경을 혼내주어서 박현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미경은 정장을 차려입고 소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메이크업으로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죠. 회사 로비에서 고객 상담을 요청한다고 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손영경 대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소개받았어요.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요. 얼마 후 손영경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처음 보는 손영경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생각보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이미 남의 남자 뺏는 여우라는 선입견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영경 대리입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손영경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것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제품 품질이 어떤지 궁금해서 말야. 미경은 일부러 반말을 썼습니다. 근데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버릇없어서 말이지. 손영경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불편한 점?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의 것 탐내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불편하지.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품 품질도 의심스럽고. 손영경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구체적이라고? 미경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남의 남자친구 뺏어가는 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순간 손영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고객님,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 미경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현수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누구 남자친구인지도 모르고 만나고 다녀. 손영경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박현수는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고객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경은 손영경의 대답을 더욱 뻔뻔스러운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미경은 일주일에 2~3번씩 회사를 찾아와서 손영경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제품 문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영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그 고객이 자신을 타겟으로 삼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에게 상의해봤지만 뚜렷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미경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손영경이 점심시간에 나가면 미경도 따라 나가서 식당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 음식 맛없네. 이런 데서 먹는 사람들 취향도 의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모욕을 주곤 했죠. 손영경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현수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그래. 미경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우연히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손연경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 적혀 있는 메모였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죠. 왜 어머니가 회사 선배의 일정을 적어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영이 메모를 들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하며 메모를 빼앗았어요. 아, 그냥 친구 약속 시간 적은 거야. 근데 여기 영경 언니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착각이야. 다른 사람이야. 소영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와 손연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은 최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자주 묻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소영아,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니? 그냥 친구들이요. 남자친구는 없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소영은 어머니의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미경은 계속해서 캐묻곤 했어요. 사실 소영에게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미경처럼 완벽주의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높은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소영은 어머니가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즈음 미경은 다시 한번 박현수와 손연경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고 심지어 박현수가 손연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미경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저 뻔뻔한 여자가 아직도 우리 소영이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어. 미경은 즉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박현수 그 사람과 언제 만날 거야?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현수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현수 오빠를 어떻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언제 만나냐고. 내일 저녁에 만날 예정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어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엄마? 내일 절대 만나지 마.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내 말 믿어. 소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소영은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관계에 대해 엄마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박현수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내일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빠 이름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박현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아,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다음 날 오후 미경은 소영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박현수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현수가 손연경과 함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미경의 머리에서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졌습니다. 저 뻔뻔한 년이 대낮에 당당하게 남의 남자와 나타나다니. 미경은 큰 걸음으로 손연경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 미경의 목소리가 회사 앞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연경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미경이 손연경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아. 임자 있는 남자 노리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미경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현수는 당황해서 미경을 말렸지만 미경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박현수가 물었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연경을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남의 남자친구 꼬시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불륜이야, 불륜. 손연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냐고? 미경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어요. 남의 딸 남자친구 뺏어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그때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회사 앞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소영은 어머니가 손연경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소영아, 마침 잘 왔다. 미경은 딸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이 여자 봐. 이런 뻔뻔한 년이 있나? 내 남자친구를 뺏어놓고도 당당하게 나타나네. 소영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연경 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박현수, 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잖아. 그 순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박현수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 오빠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내가 그렇게 좋아했잖아. 현수 오빠는 연경 언니 남편이에요. 소영의 고백이 떨어지자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손연경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현수 오빠와 불륜 관계예요. 연경 언니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경이 한 달 동안 괴롭혔던 손연경은 피해자였고 정작 가해자는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보호하려고 한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손연경은 충격으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 달 동안 당한 괴롭힘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럼 당신이. 손연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이 내 남편과.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왜 괴롭힘을 당했는지, 왜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태가 밝혀지다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현수가 손연경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손연경은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당신이랑 할 말은 없어. 손연경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밝혀지다니요. 연경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죄송하다고. 손연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 달 동안 나를 괴롭힌 것도,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손연경이 외쳤어요. 저 여자가 매일 회사에 와서 나를 괴롭히고 식당에서 모욕 주고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신경안정제까지 먹으면서 버텼는데 미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손연경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죄책감과 딸의 불륜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손연경이 일어서며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몰랐으면 왜 남의 회사에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왜 나를 여우라고 했어요? 당신 딸이 내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거야? 정말 어이없네.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괴롭히다니. 저 여자 정말 불쌍하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불륜녀 어머니한테 괴롭힘까지 당하고. 소영은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누군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 정말. 그만해. 손연경이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박현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영경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손연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나는 당신 애인 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 미경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을 보호하려고요? 손연경이 비웃었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면 딸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죠. 남의 남편 건드리지 않게 말이에요. 그때 회사 동료들이 나와서 손연경을 부축했어요. 영경아, 이런 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맞아. 구경꾼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손연경은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다 토해내고 싶었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손연경이 소영과 미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오는 게 무서웠어. 언제 또 나타나서 괴롭힐까봐.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소영은 손연경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괴롭힘까지 당하게 만든 거였죠. 언니, 저는 정말. 박현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당한 고통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불륜 때문에 아내가 이런 모욕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박현수가 다시 말했지만 손연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날 이후 소영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심지어 직속 상관도 소영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벌어진 소동이 순식간에 사내에 퍼져나갔거든요. 저 사람이 손연경 대리 남편과 바람 피운 사람이래. 정말?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불쌍한 손연경 대리.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상간녀 어머니한테 괴롭힘까지 당하고 이런 속삭임들이 소영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회의 시간에는 아무도 소영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연경은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간 병가를 냈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한 달 동안 당한 괴롭힘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상처였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겨우 일상을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손연경이 남편 박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년 어머니가 나타나서 날 여우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 매일 회사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는데 미경은 집에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철수가 걱정하며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철수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이도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한 달 동안 손연경을 괴롭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소영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위축되어 지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걱정되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칠 후 회사에서 소영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더 이상 회사에 있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결국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간 열심히 일했던 회사를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 출근 날, 소영은 손연경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려 했지만 손연경은 피했습니다. 박현수도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직장 내에서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사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박현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손연경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폭행과 모욕,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손연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습니다. 변호사는 손연경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그날 촬영된 동영상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당한 괴롭힘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연경이 진료 기록을 건네며 말했어요. 회사에 고객이라고 찾아와서는 저를 계속 괴롭혔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며칠 후 윤미경과 이소영 모녀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연경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이었어요. 미경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경이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대기업 임원인 자신의 가족이 이런 추문에 휘말린다는 것은 치명적이었거든요.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회사에서 내 입지도 많이 흔들렸어. 이사회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미경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사이 회사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손연경 대리가 소송을 걸었다더라. 당연하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회사 측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팀장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겠습니다. 한편 소영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과 기사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이소영 씨 맞죠?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면접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박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상사들도 박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어?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죠.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손영경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윤미경과 이소영 모녀가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시민들이 자리했습니다. 윤미경은 처음 법정에 서보는 것이었는데 재판장의 위험 있는 모습에 위축되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인정하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윤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딸을 보호하려는 모성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모성애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한 달간 괴롭히고 공개적으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회사 동료들도 모두 손영경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손영경 대리는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객이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손영경 대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경과 소영에게는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병원 진료 기록과 동영상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손영경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미경은 피해자에게 1개월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과 모욕을 가했다. 또한 피고 이소영은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미경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손영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손영경은 끝까지 소영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윤 씨 가족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는 불륜녀 가족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미경은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판결 이후 윤철수는 결국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임원진들은 가족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느냐며 사실상 퇴진을 종용했습니다. 이번 일은 너무 크게 번졌어.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사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단호했어요. 몇십 년간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철수는 퇴직금을 받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소영은 다른 회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와 영상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소영 씨.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거절 통보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쌓아온 경력도 미래에 대한 꿈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다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구나. 소영은 매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미경은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던 마음이 이런 파국을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과도한 간섭과 오지랖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셈이었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팔아야 했어요. 법원에서 명령한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철수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손연경은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손연경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윤 씨 가족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경의 오지랖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